저는 토트넘 시절부터 포체티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흥민이 형 경기를 보면서 포체티노도 자주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하는 감독인데 오늘 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첼시와 뉴캐슬의 카라바오컵 8강 경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의문부호를 남겼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포백을 전부 센터백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귀스토가 출전 가능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일단은 디사시를 선택했습니다. 리그 경기 에버튼전에서 힘든 경기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인 엔조 2선, 갤러거 3선 전술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첼시는 전반전에 변형 3백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스털링과 디사시를 사이드 쪽에 벌려놓고 카이세도가 공을 받아주는 피번 역할을 했습니다. 엔조를 박스까지 전진시켰고 갤러거가 종종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디사시는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파머의 큰 조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머 뒤에서 패스를 내주고 역습시 수비 보조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4-5-1 대용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뉴캐슬이 지금 스쿼드 상태가 수많은 부상으로 너덜너덜한 수준이라 홈에서 하던 그런 전방 압박은 피하고 일단은 수비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첼시는 확실히 이런 밀집 수비엔 약하다 보니 주위를 맴도는 빌드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전반 15분에 코릴이 오른발로 카이세도에게 공을 내줍니다. 하지만 이 공이 너무 길어서 카이세도가 잡지 못하고 칼럼 윌슨에게 흐릅니다. 하지만 역습 중에 윌슨이 스스로 밸런스를 잃습니다. 이때 티아고 실바가 도전하지만 깔끔히 끊어내지 못하면서 우당탕탕 공이 막 튀면서 전진합니다. 하지만 두 명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바디아실에게 향했습니다. 바디아실은 왼발잡이라 그냥 편하게 주발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이쪽으로 가져가다가 자신의 오른발에 맞으면서 윌슨이 슈팅하기 좋은 찬스를 맞습니다. 여기서 윌슨 몸에 쿼레스마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발 바깥쪽으로 감아서 넣으며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가뜩이나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첼시인데 실점까지 하며 급격히 상황이 나빠집니다. 1대0 상황에서 첼시는 좌우로 공을 돌리며 뉴캐슬의 빈틈을 노립니다. 오늘은 카이세도가 첼시의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는 역할에다가 연계, 전진 패스 모두 좋았습니다. 지금도 엔조를 보고 사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엔조는 여기서 등지고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지 않습니다. 힐킥으로 반전을 노려보지만 그대로 수비에 막혀버립니다. 엔조는 공을 받을 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을 줄 때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자꾸 공을 받는 위치에 쓰고 있습니다. 엔조라는 카드가 너무 아깝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갤러거를 상대의 두 줄 수비 사이에 종종 배치시켰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갤러거에게 공을 줄 만한 사람이 중원엔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습 시에 카이세도가 엄청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이세도가 오늘 후방 빌드업도 거의 혼자 하는데 커버 공간까지 많습니다. 저는 카이세도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좋은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스털링이 등을 진 상태에서 거의 3명에게 압박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알미론이 스털링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털링 짬이 보이는 게 알미론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심을 알미론 쪽으로 한 번 주고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카이세도가 지원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스털링과 카이세도가 2대1 패스를 진행합니다. 스털링이 반대쪽으로 땅볼로 감아차보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갑니다. 오늘 주어진 역할이 꽤 많은 카이세도지만 연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 30분에 첼시는 엔조를 빼고 브로야를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얘기로는 엔조가 감기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탈장 얘기도 있는데 감기의 무게가 더 실립니다. 사실 엔조가 빠진다면 엔조 대신 무드릭을 넣고 파머를 공미, 스털링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많이 뛰어봤던 위치가 이겁니다. 하지만 엔조와 브로야를 바꾸면서 잭슨이 왼쪽 윙으로 가게 됩니다. 포치는 종종 잭슨이 박스로 들어가면서 트윈타워의 높이로 밀집 수비를 깨는 구상을 해봤던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크로스가 많이 올라와야 합니다. 근데 디사시는 전문 풀백이 아니라 크로스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크로스는 한쪽에서만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럼 왼쪽에서도 올라와야 하는데 왼쪽 윙 역할을 하는 잭슨이 올라간다면 코릴 혼자 여길 뚫고 가야 하는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계속 물음표가 그려지는 포체티노의 선택들입니다. 전반은 1대0으로 종료되며 경기는 후반으로 진입합니다. 후반에는 왼쪽 풀백에 코릴 대신 귀스토가 투입되었습니다. 뉴캐슬은 전반과 비슷하게 두 줄 수비를 진행했습니다. 첼시는 U자 빌드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뉴캐슬 선수들이 한 명씩 압박을 나가는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압박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형 안에서 쉬는 동안 또 다른 한 명이 나가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첼시는 잭슨을 빼고 은쿤쿠를 넣으며 상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프리시즌을 제외하고 공식 경기에 첫 출전하는 은쿤쿠입니다. 뉴캐슬이 수비를 잘하기도 하고 첼시가 마땅히 뾰족한 수가 없기도 해서 경기는 이런 상태로 거의 80분까지 흘러갑니다. 첼시는 78분
7에 디사시와 스털링을 빼고 마트센과 무드릭을 투입했습니다. 귀스토, 마트센이 그나마 뛰는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선수들을 익숙한 자리에 배치하니까 이때부터는 괜찮은 장면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사이드 쪽에 브로야와 귀스토를 마킹하기 위해 뉴캐슬 선수들이 딸려 나오면서 뒷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귀스토와 카이세도가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귀스토가 안쪽으로 땅볼로 넣어주지만 이 공을 잘 걷어내며 코너킥이 됩니다. 확실히 자기 자리는 포지션 이해도가 높아서 괜찮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맘먹고 두 줄 수비하는 건 뚫기 쉽지 않았고 경기는 어느새 후반 추가 시간으로 향합니다. 귀스토가 그러던 도중 측면에서 공을 잡게 되고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사실 이 크로스도 약간 무지성입니다. 박스 안에 받을 만한 위치에 선수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에도 스파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올라온 크로스를 트리피어가 키퍼에게 주려고 헤더로 공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 공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무드릭이 달려오며 이 공을 반대쪽에 밀어넣으며 극장 동점골을 만듭니다. 순간적인 속도는 정말 빠른 무드릭입니다. 무승부로 정규 시간이 종료되며 경기는 승부차기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까 실수로 멘탈이 온전치 못한 트리피어가 승부차기 실축을 합니다. 킥 능력은 리그 탑급인데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4대2 상황에서 페트로비치가 맨리치의 PK를 막으며 승부차기 승리로 첼시는 카라바오컵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포체티노의 선택들이 아쉬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체 카드들의 정확한 몸 상태와 내부 상황은 모르지만 조금 더 나은 선택지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집 수비를 해체할 수 있는 세부 전술이 없다면 선수들을 제 위치에라도 놔야 합니다. 첼시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전술가형 감독도 매니저형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제작 중이니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8만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